참고 살았던 20년 그날 나는 모든 걸 공개했다. 프롤로그 오늘이 끝이 될 거라는 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정수님 씨입니다. 올해로 66. 평생을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살아온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 계시지 않으신가요? 늘 조용하고 늘 온화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만 하시는 분. 눈물은 혼자 삼키고 웃음은 남을 위해 꺼내 쓰는 분. 정수님 씨가 딱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이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20년 동안 꽁꽁 닫아두었던 그 입을.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침, 정수님 씨는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조용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맑은 날이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너무 고요한 날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이 욱신거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침마다 이 통증이 반겨주더군요. 60이 넘으면 몸 이곳저곳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인상 하나 쓰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침대 맞은편에는 남편 병수 씨가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세상에 거리낄 것 하나 없다는 듯 잠들어 있었습니다. 코를 약하게 골면서 천장을 향해 누운 채로 수님 씨는 잠시 그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매일 아침 보아온 얼굴.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얼굴을 보아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무감각이 두려웠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을 맞대고 산 상대에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어딘가 이상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 무감각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그게 가장 정직한 감정이었다는 걸. 수님 씨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남편 병수 씨의 환갑잔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동네에서 꽤 큰 식당의 연회장을 통째로 빌려두었습니다. 큰아들 재민이가 몇 달 전부터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친척들도 옛 친구들도 남편의 직장 동료들도 온다고 했습니다. 병수 씨는 몇 주 전부터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가 생기면 그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수님 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고 칭찬받고 빛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오늘 몇 명이나 온대? 며칠 전부터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양복은 어떤 걸로 할까? 넥타이는? 거울 앞에서 여러 번 맞춰보기도 했습니다. 수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그거 입어요. 아무 감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쌀을 씻으면서 수님 씨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끝이구나. 그 생각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폭풍처럼 요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20년 동안 품어온 결심이 오늘 드디어 완성되는 날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주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밥물을 맞추고 뚜껑을 닫고 수님 씨는 창가에 서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그 시간의 무게가 손끝에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20년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막 처음 알게 된 날. 때는 2003년이었습니다. 그해 여름이 유독 더웠다는 걸 수님 씨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기상청에서 역대급 폭염이라고 했던 해였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집이 아직도 많았고 선풍기 한 대로 버티는 여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릴 때였습니다. 큰아들 재민이가 중학교 2학년, 작은 딸 소연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그 나이가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나이였습니다. 뭐든 챙겨줘야 했고 어디든 데려다줘야 했고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일일이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수님 씨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도시락 싸고 집안일하고 또 시장 봐서 저녁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를 꽉꽉 채워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시절 전업주부의 하루는 정말 빡빡했습니다. 세탁기는 있어도 건조기는 없던 시절이라 빨래를 베란다에 널어야 했고
인터넷 쇼핑도 흔치 않아서 장을 직접 봐야 했습니다. 아이들 반찬 하나도 손수 만들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시절이었으니까요. 남편 병수 씨는 그 시절 중견 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은 주로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식도 많고 거래처 접대도 많은 직종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게 직장 생활이니까. 밥 먹고 들어오라고 하면서 아이들 재우고 설거지하고 혼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게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런 밤이었습니다. 병수 씨는 오늘 늦어라는 문자 하나 남기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님 씨는 아이들 저녁을 먹이고 숙제 봐주고 씻기고 재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새 10시가 넘었습니다. 그때 욕실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병수 씨가 들어왔던 모양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에 문 열리는 소리를 못 들은 것이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병수 씨의 폴더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화면이 작은 폴더폰이었습니다. 그 폴더폰이 진동으로 울렸습니다. 탁자 위에서 부르르르 떨다가 멈췄습니다. 수님 씨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불이 켜진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자기야. 수님 씨는 그 두 글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잘못 본 건가? 다른 단어인데 착각한 건가? 혹시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보아도 같았습니다. 자기야.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수님 씨라고 모를 리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수님 씨는 황급히 시선을 텔레비전으로 돌렸습니다. 폴더폰을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화면을 보는 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병수 씨가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면서 그는 탁자 위에 폴더폰을 향해 눈길을 줬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수님 씨는 그 눈빛이 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는 눈빛, 들켰나 안 들켰나를 재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수 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폴더폰을 집어들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수님 씨는 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이불 안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병수 씨는 금세 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코까지 골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수님 씨는 눈을 뜬 채로 어두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모릅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두 글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기야. 여러분, 그날 밤 수님 씨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건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처럼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했습니다. 차갑고 텅 빈 것 같은 그런 고요함이었습니다. 수조 안에 혼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은 들리는데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그런 감각. 그 두 글자 이후로 수님 씨의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님 씨는 평소와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밥을 짓고 아이들을 깨우고 남편 반찬을 차렸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병수 씨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으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수님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물어볼까?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엄마 오늘 체육복 챙겨줘요라고 말하고 있었고 재민이는 숙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상 속에서 수님 씨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병수 씨가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 가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님 씨는 빈 식탁 앞에 혼자 앉았습니다. 식은 밥 한 공기를 앞에 두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밥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수 씨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님 씨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은 둘 사이에서 없었던 일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수님 씨의 안에서는 그날 이후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아주 조금씩 조용히. 그것이 무엇인지 그녀 자신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이마 그때 떠났어야 했다. 나중에 딸 소연이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왜 떠나지 않으셨어요? 수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유가 너무 많았어. 여러분,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서 이혼이란 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물론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특히 아이가 있는 여자에게 이혼이란 거의 낙인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저 집 엄마가 이혼했다더라. 그 말 하나가 아이들 학교에서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 그 시절 어머니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재민이는 이제 막 중학교에 들어간 나이였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예민한 나이에 부모가 이혼한다면 그 충격이 어떨지. 소연이는 더 어렸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게 아빠 엄마가 헤어진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수님 씨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이 받을 상처. 학교에서 뭐라고 할까. 친구들한테 뭔가 말 안 해도 다 알게 되는 것들. 그 걱정이 수님 씨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결혼하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결혼하면 임신하면 그만둬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육아휴직이라는 개념도 지금처럼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수님 씨가 다니던 회사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넘게 직장이 없었으니 이제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울 경제력이 있느냐고 물으면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손을 벌릴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로하신 어머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정 오빠는 자기 가정 꾸리느라 바빴습니다. 혼자 버는 돈으로 아이 둘 키우면서 월세 내고 살 수 있을까? 그 계산이 도저히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님 씨는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기야 라는 문자 하나만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인간이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 본능이 수님 씨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오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이 설마 20년 가까이 살아온 사람이 20년 가까이 가장으로 살아온 사람이 설마 그런 사람일 리가 있겠느냐고. 그 생각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결국 수님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병수 씨 앞에서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모른 척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님 씨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 챙기고 남편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더 꼼꼼하게, 더 정성스럽게. 왜 그랬을까요? 아마 어딘가에서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더 잘하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돌아올 거라고. 아니면 적어도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봐줄 거라고. 하지만 그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수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참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참은 게 아니었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르면서. 그 기다림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의 씨앗이. 산막 참기 시작한 시간. 한 번이었으면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딱 한 번의 실수였다면 인간이 어리석을 때도 있으니 용서가 아니더라도 넘어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용서도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시절 많은 부부들이 그렇게 넘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처음 그 문자를 본 후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병수 씨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는데 어느새 일주일에 한두 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들은 거의 정해져 있었습니다. 주로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핑계는 항상 비슷했습니다. 거래처 접대야. 팀장이 한잔하자고 해서.
오래된 친구 만난다.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수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들어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 병수 씨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였습니다. 수십 년을 옆에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면 눈치채기 어려운 차이였습니다. 뭔가 활기가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충전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눈이 반짝이기도 했습니다. 진짜 거래처 접대를 하고 온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술기운 있고 피곤하고 지쳐 보이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생기가 있었습니다. 그 생기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수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셔츠에서 처음 맡는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 향수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무겁고 관능적인 그런 향이었습니다. 수님 씨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수님 씨는 향수를 잘 쓰지 않았으니까요. 세탁 후 빨아말린 깨끗한 빨래 냄새를 좋아했습니다. 병수 씨가 세탁기에 셔츠를 던져 넣으러 갔습니다. 수님 씨가 먼저 가서 그 셔츠를 집어들었습니다. 냄새를 한번 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셔츠를 따로 챙겨두었습니다. 서랍 안에. 그때 왜 그랬을까요? 수님 씨 자신도 그 순간에는 몰랐다고 합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건 본능이었다고. 뭔가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기억으로만 두지 않고 실물로 남겨야 한다는. 그 본능이 20년의 시작이었습니다. 2004년이 지나고 2005년이 왔습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집안의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병수 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해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핑계라도 길게 댔는데 이제는 짧아졌습니다. 나 늦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디 가는지 언제 오는지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님 씨가 더 이상 따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숨기는 노력도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어느 여름 수님 씨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병수 씨가 또 늦은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하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아니, 이유는 있었겠지요. 이유가 없는 눈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니까. 설거지를 하면서 수도꼭지 물소리에 묻히게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들을까봐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참 울고 나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더니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그게 그녀가 허락한 유일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병수 씨 앞에서도 아이들 앞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수님 씨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어디까지 갈까? 그 생각이 무서웠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배신당한 분노도 슬픔도 아니고 궁금증이 생겼다는 것이.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갈 수 있는지. 그 궁금증이 결국 그녀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막 그 여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기야 문자를 보낸 그 여자. 수님 씨는 그 여자가 한 명일 거라고, 아니 한 명이기를 바랐습니다. 인간이 그나마 위안을 찾는 방식이 그런 것이지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을 조금 줄여두는 것.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냄새가 달랐습니다. 처음 맡았던 향수는 달콤하고 무거운 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 병수 씨의 옷에서 나는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더 가볍고 상큼한 향이 났습니다. 그러다 또 어느 시기에는 꽃향기가 났습니다. 한 여자라면 향수를 이렇게 자주 바꾸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자기만의 향을 고집하는 게 여자들이니까요. 수님 씨는 그 변화를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확신이 된 건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병수 씨의 지갑에서 영수증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일부러 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갑을 정리해 주다가 그냥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수님 씨가 집어들었습니다.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습니다. 꽤 비싼 곳이었습니다. 날짜는 병수 씨가 거래처 회의가 있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오후 7시. 2인분. 수님 씨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2인분. 2인분이라는 글자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거래처 회의를 2인분으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회식이라면 여러 명이 함께하는 법이고요. 수님 씨는 조용히 그 영수증을 접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병수 씨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영수증은 서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셔츠가 있는 그 서랍. 서랍은 조금씩 채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폭발하셨을까요? 따지셨을까요? 아니면 짐을 싸고 나오셨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 자리에 있어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니까요. 다만 수님 씨는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 가지 더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병수 씨는 가게 재정을 혼자 관리했습니다. 카드 명세서는 회사로 보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청구서가 집으로 잘못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병수 씨가 보기 전에 수님 씨가 먼저 우편함에서 꺼내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 명세서에서 낯선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수님 씨가 모르는 식당들, 낯선 시간대의 주유소 영수증, 그리고 꽃집 결제 내역. 꽃집 결제가 2건이나 있었습니다. 수님 씨가 남편에게서 꽃을 받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에 한두 번, 그게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결혼 기념일도 생일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꽃 한 다발, 선물 한 개 없이. 그런데 꽃집 결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누구를 위한 꽃이었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그 명세서를 복사기에 한 장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노트 뒤쪽 주머니에 끼워뒀습니다. 그날 서랍은 조금 더 두꺼워졌습니다. 오막 나는 기록하기 시작했다. 2006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시장에 가다가 작은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특별히 살 것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발길이 이끄는 대로 들어갔습니다. 연필도 보고 지우개도 보고 공책 코너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두껍고 검은 표지의 노트 하나. 일기장처럼 생겼지만 일기장이라고 쓰여 있지는 않은 그냥 묵직한 노트였습니다. 수님 씨는 그걸 집었습니다. 1,000원 주고 사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녀는 노트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셔츠가 있는 그 서랍.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뭔가를 적었습니다. 2006년 4월 15일. 날짜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날 병수 씨의 행동을 적었습니다.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들어왔는지, 무슨 핑계를 댔는지, 들어왔을 때 상태가 어땠는지, 아주 건조하게 사실만 적었습니다. 감정은 넣지 않았습니다. 슬프다는 것도 화가 난다는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만. 마치 일기가 아니라 보고서처럼 적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적은 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날, 이상한 날, 뭔가 달랐던 날에만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날이 생각보다 자주 있었습니다. 한 달에 2~3번은 기록할 것이 생겼습니다. 기록을 하면서 수님 씨가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패턴이었습니다. 병수 씨는 패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요일이 거의 정해져 있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이 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봄과 가을에 유독 그런 날이 많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사람의 마음도 들뜨나 봅니다. 그건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병수 씨가 더 자주 나갔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이상하게 더 바빠지는 패턴이었습니다. 그건 나중에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덜 어색하니까 오히려 더 오래 밖에 있을 수 있었겠지요. 기록을 시작하면서 영수증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에서 떨어진 것들, 주머니에서 나온 것들을. 가끔 잘못 배달된 카드 명세서도 꼼꼼히 보았습니다. 날짜와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이상한 것들은 복사해서 챙겨뒀습니다. 통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집 전화를 쓰던 시절에는 통화 기록이 명세서에 찍혔습니다. 같은 번호로 긴 시간 통화한 내역들. 수님 씨는 그 번호가 어디인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날짜와 시간만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서랍이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노트는 점점 채워졌습니다. 수님 씨는 이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도 형제에게도. 이건 자기 혼자만의 일이었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기록을 했을까요? 복수를 생각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혼을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록했습니다. 이 시간을 누군가는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 시간이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고. 그 기록들이 언제 쓰일지 그 시절의 수님 씨는 몰랐습니다. 다만 손이 가는 대로 노트를 펼쳐 적었습니다. 육막 조용한 사람은 무서운 법이다. 사람들은 수님 씨를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늘 웃으며 인사했고 동네 개모임에 나가도 조용히 앉아 있다가 조용히 떠났습니다. 누구한테도 큰 소리 한 번 친 적 없고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 여사님은 참 온화하셔. 그게 동네 사람들의 평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용한 사람이 꼭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조용함 뒤에 무엇이 있는지 겉에서는 모릅니다. 수님 씨는 점점 더 능숙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것에. 병수 씨가 늦게 들어와도 잔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영수증이 나와도 그냥 모른 척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가는 것을 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본인도 무섭다고 생각할 정도로. 가끔 병수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애들은? 오늘 반찬이 뭐야? 그 질문들에 수님 씨는 짧게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더도 덜도 없이. 그가 원하는 만큼만 말했습니다. 병수 씨는 아마 편했을 겁니다. 아내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잔소리도 없고 눈치를 주는 것도 없고 그냥 집이 돌아가고. 그 편안함을 당연하게 여겼을 겁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 영자가 말했습니다. 수님아, 요즘 많이 힘들지 않아? 얼굴이 좀 수척해진 것 같아. 수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왜? 나 괜찮아. 영자는 잠시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사실 영자도 어렴풋이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하지만 직접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물었다가 친구가 더 힘들어질까봐. 그래서 두 친구는 그날도 커피를 마시면서 다른 얘기만 했습니다. 감정이 식어가는 건 서서히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1, 2년은 분노가 있었습니다. 억눌린 분노였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 몇 년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자다가 깨는 날도 있었고 혼자 있을 때 눈물이 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념이 왔습니다. 이미 이렇게 됐구나 하는 체념.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게 가장 편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니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수 씨가 늦게 들어와도 심장이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가 나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트를 펴고 날짜를 쓰고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수님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어디까지 갈까? 그 궁금증이 이상하게도 힘이 됐습니다. 끝까지 보고 싶다는 마음. 이 사람이 자기 욕심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걸 두 눈으로 다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끝내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조용한 인내의 뿌리였습니다. 준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의 인내. 7막 세월이 흘러도 2010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큰아들 재민이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지방 대학이라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딸 소연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대입을 앞두고 모든 것이 입시 중심으로 돌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소연이의 대학 입시 준비를 도왔습니다. 원서 쓰는 것, 서류 준비하는 것, 면접 연습하는 것. 혼자 꼼꼼히 챙겼습니다.
병수 씨는 바빴습니다. 아이들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가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수님 씨는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기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등을 두드리면서 엄마 왜 울어요? 응, 기뻐서. 그것만 말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안도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워냈다는 안도.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집에 둘만 남게 된 건 2015년이었습니다. 소연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재민이는 취직해서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었습니다. 명절과 생일에나 오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집이 텅 비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는 그나마 소음이 있었습니다. 웃음도 있고 다툼도 있고 분주함도 있었습니다. 그 소음이 어떤 의미에서는 방패가 됐습니다. 부부 사이의 어색함을 가려주는 소음. 그 소음이 사라지자 두 사람 사이의 공백이 더 도드라졌습니다. 병수 씨는 그 무렵 퇴직을 했습니다. 임원까지는 오르지 못했고 부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시간이 많아진 남편은 더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를 핑계로 댔다면 이제는 다른 핑계들이 생겼습니다. 동창 모임, 산악회, 봉사활동. 매달 새로운 모임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수님 씨는 그 핑계들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날짜와 함께. 그 무렵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병수 씨가 스스로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염색을 시작했습니다. 새치가 많이 났는데 미용실에 다니면서 검게 물들였습니다. 운동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헬스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새 옷도 사 입었습니다. 수님 씨가 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나가서 사왔습니다. 예전에 병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사다 주는 것을 입고 미용실은 이발소 가득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있는 남자는 가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수님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는 단 한 번도 저런 노력을 안 했지.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 그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은 이미 오래전에 눈물로 나오지 않는 서운함이 됐습니다. 그냥 가슴 어딘가에 눌러두는 것. 그게 그 시절 수님 씨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휴대폰을 바꾼 병수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스마트폰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이름 없이 숫자로만 저장된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못 만나요? 수님 씨는 그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메시지 내용도 그날 저녁 병수 씨가 오늘 약속이 생겼어라고 말했을 때 수님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다녀와요. 그 말에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노트는 세 번째 권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팔막나는 준비하고 있었다. 2019년 수님 씨는 조용히 한 가지를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로 재정 관리는 오롯이 병수 씨의 몫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생활비를 받아 쓰는 구조였습니다. 집이 어떻게 등기되어 있는지, 통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님 씨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시절이었으니까요.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는 살림을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수님 씨는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 등기를 떼어봤더니 공동명의였습니다. 결혼 초에 분양받을 때 공동명의로 했던 것이 살아있었습니다. 그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물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수 씨가 몇 년 전 투자했다던 상가, 어딘가에 있다는 전원주택 부지, 그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님 씨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확인하는 방법, 재산 파악하는 방법,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런 것들을 찾았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기관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날짜를 잡아 법률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20년의 이야기를 남에게 꺼냈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고 의심하는 눈빛도 아니고 그냥 묵묵히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니 수님 씨는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이야기였으니까요. 오래 눌러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뭐가요? 수님 씨가 물었습니다. 증거가요. 기록과 자료가 충분합니다.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수님 씨는 처음으로 이 싸움이 실제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로 수님 씨는 더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노트에 있는 기록들을 날짜 순서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영수증들의 날짜와 상황을 작은 스티커에 적어서 붙였습니다. 봉투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이것을 상담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모든 사람들 앞에 펼쳐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면서 수님 씨는 한 가지를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녹음이었습니다. 가끔 병수 씨가 전화 통화를 할 때 옆방에서 소리가 들릴 때 조용히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전부 녹음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을 때만 그 녹음 파일들이 스마트폰 깊은 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USB 드라이브를 하나 샀습니다. 작고 검은 USB였습니다. 그 안에 파일들을 옮겨 담았습니다. 이제 그 서랍 안에는 2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로 영수증으로 파일로 서랍은 가득 찼습니다. 수님 씨의 준비도 거의 다 됐습니다. 구막 그날을 기다렸다.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언제 할 것인가? 수님 씨는 이 문제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무 날이나 해서는 안 됐습니다. 조용히 따로 불러서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병수 씨는 그런 자리에서 발뺌을 하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오히려 수님 씨를 몰아붙일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수님 씨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수님 씨가 원한 건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20년 동안 그녀 몰래 살아온 그 삶을 그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빛나고 싶어하는 자리에서, 그가 가장 당당하게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하는 것. 그 자리가 언제인지 수님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환갑잔치. 병수 씨의 환갑이 이듬해였습니다. 자식들이 잔치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친척들을 부르고 지인들을 모으고 성대하게 하겠다고. 병수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환갑이란 게 큰 잔칫날이니까요. 자식들이 차려주는 잔치상.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날. 수님 씨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는 서로 달랐습니다. 그 1년이 어떻게 흘렀을지 여러분은 상상이 가시나요? 수님 씨는 그 1년 동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명절에는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반갑게 맞이했고 병수 씨의 지인들이 집에 오면 음식을 차렸습니다.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완벽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조용히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기록을 다시 읽고 순서를 점검하고 빠진 것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환갑 2달 전, 수님 씨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모든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노트, 영수증들, 명세서 복사본들, 그리고 USB. 하나도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한 달 전, 마지막으로 법률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에 대해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전, 수님 씨는 서랍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순서대로 깔끔하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방 하나에 담았습니다. 전날 밤, 병수 씨는 옷을 골라 걸어두었습니다. 내일 입을 양복을. 거울 앞에서 이것저것 맞춰보다가 감색 양복으로 결정하고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넥타이도 골랐습니다. 이게 나, 저게 나? 수님 씨에게 물었습니다. 수님 씨는 잠시 두 넥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어두운 게 더 점잖아 보여요. 그래? 그럼 이걸로 하지.
병수 씨는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수님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준비해요. 그게 마지막 양복이 될지도 모르니까. 신랑 모두가 모인 자리. 환갑잔치가 열린 식당은 동네에서 꽤 큰 곳이었습니다. 연회장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큰아들 재민이가 몇 달 전부터 예약하고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테이블이 10개 넘게 놓인 넓은 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이 왔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수 씨의 직장 동료들이 왔습니다. 퇴직했지만 오랜 인연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친척들이 왔습니다. 병수 씨의 형님 부부, 아우 부부, 조카들, 그리고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분들, 모두 환한 얼굴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이 병수야, 이제 진짜 어른이 됐네. 형님 환갑이 뭐야, 아직 젊으시네요. 자제분들이 이렇게 잘 해드리니까 좋겠다.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수 씨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 칭찬을 듣는 것, 중심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잔을 들고 테이블을 돌며 인사했습니다. 옛 친구와 악수를 하고 조카들 머리를 쓰다듬고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 모습이 20년 동안 수님 씨가 보아온 모습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빛나는 사람, 집에서는 무심한 사람. 수님 씨는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오늘 멋지게 해주셨네요. 수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직은. 수님 씨는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깨에 걸친 가방 안에 모든 게 있었습니다. 노트, 봉투, USB, 그리고 이혼 서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방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이 오늘 저녁 이 연회장을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11막 나는 입을 열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이 차례차례 나왔습니다. 전복죽부터 시작해서 갈비찜, 잡채, 나물, 생선구이, 불고기까지. 수님 씨가 미리 메뉴를 정해준 것이었습니다. 병수 씨가 좋아하는 것들로. 40년 동안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외우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마음이 떠났어도 그 기억만큼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맛있다며 먹었습니다. 술이 오가고 이야기가 오가고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직장 시절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 환갑잔치답게 풍성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정도 식사가 무르익었을 때였습니다. 큰아들 재민이가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 잠깐 아버지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민이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기억들, 아버지 덕분에 잘 자란 것 같다는 말, 앞으로도 건강하시라는 말. 목이 살짝 메었습니다. 병수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재민아 고맙다. 내가 이렇게 커줘서 아버지가 행복하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딸 소연이도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덕담을 드렸습니다. 소연이는 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 말에 또 박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사모님은요? 한 말씀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사모님이 한마디 하셔야지. 모든 시선이 수님 씨에게 향했습니다. 병수 씨도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당신도 한마디 해. 오늘 주인공이 나인데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되나. 수님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님 씨는 잠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환한 얼굴을, 기대하는 눈빛들을,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환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니 저도 참 기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수 씨는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역시 아내가 한마디 해줘야 잔치 분위기가 난다고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님 씨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침묵이었지만 그 침묵이 공간의 공기를 달라지게 했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뭔가 톤이 바뀐 것 같은 느낌. 사람들이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20년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도 젓가락 소리도 잔 부딪히는 소리도 멈췄습니다. 병수 씨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여보 무슨.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수님 씨는 그 말을 가볍게 손짓 하나로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두껍고 낡은 노트. 표지가 달아있는 노트. 몇 년에 걸쳐 쓰여진 노트. 이건 제가 지난 20년 동안 기록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님 씨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7월 4일. 남편 휴대폰에 자기야라는 이름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은 회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연회장의 숨소리조차 없어졌습니다. 2003년 9월 15일. 셔츠에서 처음 맡는 향수 냄새. 남편의 것이 아닌 냄새. 챙겨두었습니다. 병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2월 18일. 지갑에서 레스토랑 영수증 발견. 2인분. 그날은 거래처 회의 있다고 했던 날입니다. 병수 씨는 여보 그만. 이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수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6년 5월 3일. 카드 명세서에 꽃집 결제 내역 2건. 제가 꽃을 받아본 것은 결혼 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2009년 11월 22일. 이름 없이 저장된 번호에서 문자. 오늘 못 만나요? 남편은 그날 저녁 약속이 생겼다고 나갔습니다. 수님 씨는 계속 읽었습니다. 날짜, 사실, 기록. 감정 하나 담기지 않은 건조한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조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감정이 섞이면 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사실의 나열은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님 씨는 잠시 노트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주위를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친척들의 굳은 얼굴들, 지인들의 당혹스러운 표정들, 병수 씨의 두 아이 재민이와 소연이. 재민이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그 얼굴들을 보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12막 20년이 무너지는 순간. 이 기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님 씨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모아온 영수증과 카드 내역 사본들입니다. 날짜와 장소가 모두 확인됩니다.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SB를 꺼냈습니다. 작고 검은 USB 드라이브. USB를 보는 순간 병수 씨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이 이제 두려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건. 병수 씨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앉아요. 수님 씨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수 씨는 앉았습니다. 수님 씨는 식당 측에 미리 부탁해둔 블루투스 스피커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잠깐 났다가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병수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명확하게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랑해. 내가 다 해결할게. 조금만 기다려.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병수 씨는 의자에 앉은 채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가 아래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두 손이 식탁 위에서 힘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형님이 병수야. 하고 불렀지만 병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님 씨는 스피커를 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목소리는 3년 전에 녹음된 것입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속인 게 아닙니다. 20년을 훔친 겁니다. 그 말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군가는 병수 씨를 차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병수 씨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이미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동기, 좋은 친구, 그 모든 것이 단 몇 분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수님 씨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의 얼굴. 이제 그 얼굴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이제야 같은 자리에 섰구나. 수님 씨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3막 나는 떠나지 않았다. 정리했을 뿐이다. 잠시 후 수님 씨는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얀 종이, 단정한 글씨, 법적으로 준비된 문서. 이건 이혼 서류입니다. 연회장에서 또 작은 탄식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재민이가 어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목이 메어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이미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그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그 말에 소연이가 결국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사실 수님 씨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눈물보다 해야 할 말이 먼저였습니다. 눈물은 나중에 흘릴 수 있었습니다. 말은 지금 해야 했습니다. 수님 씨는 이혼 서류를 병수 씨 앞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재산도 이미 확인했습니다. 법적으로 제 몫은 확인해 두었고 나머지는 당신 마음대로 해요. 변호사와 이야기하면 됩니다. 병수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잠깐. 이건 너무 갑작스럽게. 수님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20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결정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수님 씨는 돌아섰습니다. 재민이가 달려와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어디가?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소연이도 달려왔습니다. 엄마. 수님 씨는 두 아이의 손을 차례로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울지 마. 그리고 두 아이를 한 번씩 안아줬습니다. 짧게 하지만 꼭. 나는 떠나는 게 아니야. 수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리하는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수님 씨는 가방을 들고 연회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필로그 나는 나를 되찾았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가을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수님 씨는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습니다. 오늘 아침과 똑같은 하늘. 똑같이 맑고 똑같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달랐습니다. 아침에 본 그 하늘과 지금 이 하늘은 같은 하늘인데 왜 이렇게 달리 보일까요? 수님 씨는 알았습니다. 하늘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걸 보는 자신이 달라진 것이라는 걸. 그녀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서두르며 살았는지,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항상 무언가를 챙기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무언가를 감추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공기에 가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낙엽 타는 냄새 같기도 하고 차가운 물 냄새 같기도 한 그런 가을 특유의 냄새. 수님 씨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했을까? 그러다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가 가능했습니다. 더 일찍 했다면 오히려 흔들렸을 겁니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 사람의 말에 끌려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것이 그 긴 시간의 의미였습니다. 기다림이 힘이 된 것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로 살자. 그 말이 가슴속 어딘가에서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님 씨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오래 참았을까? 더 일찍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맞습니다. 더 빨리 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시간이 있습니다. 수님 씨에게는 20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었을까? 조용히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맞습니다. 그 선택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수님 씨는 원했습니다. 그가 그동안 숨겨왔던 것들이 빛 아래 드러나는 것을. 그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았던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나는 그 시간으로 나를 지켰다. 조용하게 살아온 시간이 결코 약함이 아닌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직 때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시간이 반드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조용함 뒤에 무엇이 있는지 언젠가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곡간이었습니다.